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수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2달 만에 이제 피의자 소환이라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된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튼 공수처와 손준성 검사 측의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어떤 증거를 들이내미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상당한 증거는 확보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일단 텔레그램 관련한 이제 사진 파일이 한 100개 정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다라는 것이고 또 상당한 부분의 녹취록도 존재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 검사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변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객관적인 물증과 배치되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건 발생 이후 한 2달 정도 만에 이렇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늦었다. 그만큼 또 손 검사도 방어 논리를 만들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것을 대비해서 이제 질문 사항을 뽑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손 검사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검사 2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네. 그중 한 명이 그 첨부된 파일과 관련해서 이 실명 판결문을 조회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실에 접근한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텔레그램 메시지 속에 손준성 보냄 이 부분이잖아요.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검사를 핵심 인물로 보고 있고 또 손 검사는 이거는 반송 형태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송 논리를 공수처가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일단 반송 논리를 깨는 건 이런 거예요.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그걸 자기 전화기나 컴퓨터에 다운을 안 받으면 보냄이 찍히지 않아요. 반송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서 자체를 내려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낼 때 보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면 보냄이란 글이 뜨지 않고 일단 본인이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걸 보고 나서 전달해야만 보냄이 뜬다는 거죠. 그게 공처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보냄이라는 글이 그냥 본인은 온 걸 전달했다고 얘기하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럼 왜 내려받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첫째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손 검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할 때 본인이 왜 내려받고 이걸 확인했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나머지 두 사람, 즉 손준성 검사 밑에서 일했던 두 검사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고소장인가요? 그걸 다 봤잖아요. 확인을 했고 판결문을 보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그 두 사람이 그 관련된 사람의 판결문을 확인해서 네. 그 판결문이 사진으로 찍혀서 김웅 의원에게 왜 전달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또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즉 손준성 검사의 보냄이라고 찍힌 이 글이 본인이 내려받고 다운받은 이후에 보낸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것이고 본인 밑에서 일했던 2명의 검사가 왜 그러면 판결문, 개인 일반인은 볼 수 없는 판결문을 보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연결고리인 김웅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될 예정인데 김웅 의원을 상대로는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요? 지금 손 검사가 나는 전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반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냄이라고 표시된 거에 불과하다라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관계를 돌아보면 손 검사가 1차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하고 나서 이 김웅 의원이 한 50분 뒤에 이제 조성원 씨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럼 만약에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김웅 의원은 이 조성원 씨한테 전달할 수 있었는지, 그럼 손 검사가 아니면 누군가의 제3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반송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왜 파일 저장을 했느냐. 그리고 손 검사와 지금 김웅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친한 관계 아니다. 밖에서 따로 만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검사 출신의 동기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 관계성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웅 의원이 녹취록은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저희가 만들어서 초안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대검으로 가세요. 제가 가면 윤 후보가 보낸 걸로 오해받으니까 어떻게 하세요라는 취지의 어떤 녹음 내용이 있는데 이 예.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는 저희가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할지언정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 최초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걸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조성원 씨가 받았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것이 실제로 작성돼서 고발장 작성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그냥 잘 기억이 안 난다. 김웅 의원은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달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운을 받아서 내려받고 나서 보냈다고 하면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본인의 진술과 지금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 입장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얘기했느냐. 그리고 밑에 아까도 말씀드린 두 분의 검사가 그 판결문을 검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걸 판결문을 검색했느냐.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는데 김웅 의원은 자기가 전화해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나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성은 씨가 폭파했다고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방을 없앴다고 얘기했던 그 텔레그램 방을 복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지금까지는 그 방이 폭파돼서 자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처가 다시 이걸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증거가.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 이제 오늘 공수처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김웅 의원한테 캐 물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전화까지 해서 이렇게 하세요. 뭐 처음에는 남부지검에 가려고 중앙지검에 가려고 남부지검에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얘기라면 기억 못 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어쨌든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당에 건너갔고 당에서 얼마 후에 비슷한 형태의 고발장으로 고발이 들어갔고 이런 내용의 연관성을 본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전달하는 차원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은 낮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공수처가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 두 사람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각자 갖고 있는 이제 반박 논리가 있을 텐데 그 반박 논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떠한 그 논리로 또한 대응을 하는가,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대장동 관련 사항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영장 심사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거란 관측은 어떤 배경으로 나오는 건가요? 일단 배임의 행위가 구체화돼서 좀 특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임의 액수가 1,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에는 651억으로 이제 특정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배임 혐의 자체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는 다툼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제명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 1차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특정해서 이제 범죄 사실을 넣었다라는 면에서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검찰에서 조금 보험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예. 배임 혐의는 사실 이 사건은 사업 구조를 보시면 회계사도 참여하고 변호사도 참여하고 굉장히 많은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을 좀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범죄의 소명이 부족할 것이 염려돼서 이번에 김만배 씨 사건에는 횡령 혐의가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좀 구체화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9억 4,300만 원이 횡령을 했다라고 특정을 하면서 그 원유철 의원 부인에게 네, 이제 또는 지인들에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9억 상당만 원 넘게 이제 횡령해서 줬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횡령 9억 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중대한 범죄거든요. 네. 그런 면을 볼 수 있고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35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또 부정처사 후 수뢰를 했다라는 혐의를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배임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배임이나 횡령, 수뢰 혐의가 이제
기재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네.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배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모 지침서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를 이 화천대 이 4인방, 5인방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으려고 처음부터 작업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 좀 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이번에는 빠졌잖아요. 예.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도 뇌물 집어넣었다가 그게 곽상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곽상도 의원 건은 아예 제외를 했고요. 지금 이거 배임 혐의 예. 금액도 1,163억에서 651억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양 수익을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분양 수익이 확정돼서 얼마가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일단 개발해서 토지 개발 이익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금액만 집어넣은 거예요. 혹시나 이게 또 기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이 조금 꼼꼼하게 본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촘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모두 다 구속영장이 다 발부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청구된 4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최소한 일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중요한 건 검찰이 조금 보수적으로 구속영장에 여러 가지 혐의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 네. 초반에 이제 많은 지적을 이제 검찰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 재청구한 특히 김만배 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의 승부수를 띄운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넘어갈 텐데요.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 이 관련 범행을 총괄한 주범으로 이제 지금 지목을 한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몸통으로 파악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주식 시세 조정 행위를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주된 역할을 권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본 겁니다. 일단 권 회장이 일단은 매수세가 결집이 돼야지 주식이 오르고 그에 대한 차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외제차 AS 사업이라든가 해외 사모펀드가 우리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 같은 주가를 올릴 만한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많이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 정보로 부풀려서 우리 회사가 잘 될 거야 이런 거짓된 정보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예. 두 번째로는 이런 정보만으로는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고 더 결집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뭐 예를 들면 선수, 그러니까 외부 시세 조정 세력을 영입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세 조정을 행위를 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이 주식을 시세 조정을 통해 차익을 발생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관련자들이 이제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최초의 어떤 수사 경위를 보면 김건희 씨가 이 소위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그 예. 고발 사건을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행위들의 어떤 조작 세력, 그 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조사를 더 했더니 네. 그 뒤에는 권 회장이 실제적인 어떤 역할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사항으로 막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주범은 권오수 회장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다양한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